우리가 지금 상법을 개정했지 않습니까? 네. 기업들의 지배 구조 개선을 해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ROE를 올리겠다는 거예요. 네. 9.8%에서 상법 개정된 것 때문에 조금 더 나갈 수 있다고 보면 저는 후년 보면은 벌써 3,800에서 4,000이 보여요. 예. 오늘까지도 보면은 그 많이 올랐던 또 금융주가 또 올라가잖아요. 예. 그 왜 올라가게요? 아직도 싸기 때문에. 공매도 잔고 물론 이제 잔고 절대 금액이 올라오고는 있습니다만 우리 시장에 지금 개인들의 힘이 엄청나게 강해져 있어요. 0.4% 가지고 뭐 이렇게 쫄 거에 뭐 있느냐라는 거고 공매도가 나중에 효자될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조금 괴로웠던 삼성전자 주주들은 전환점, 인플렉션 포인트로 보면 금년이 최저일 가능성이 큰 거예요. 네. 내년에는 이제 그로스 자체는 일단 3,200을 찍은 건 좋은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갔든지 터치를 했네요. 네, 터치는 했습니다. 과연 이 시점에서 앞으로 더 갈 것인지 아니면 잠깐 쉬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일단 뭐 분석을 깊이 가기 전에 네. 저희 1시간 동안 얘기해야 되니까요. 네. 느낌적인 느낌으로 대표님께서는 어느 쪽에 더 많이 베팅하십니까? 뭐 저는 기간 조정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다. 네. 그런데 이제 깊이가 얼마나 깊어지느냐에 따라 사람들이 느끼는 게 좀 다를 텐데 3,000을 넘어서고 나가지고 지금 3,200을 바로 왔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금년 하반기 말 한 3,280에서 3,300 정도 지금 보고 있었는데 네. 거기까지도 이제 거의 근접한 수준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네. 좀 빨리 온 감이 있다. 그런데 이제 7월 달에 미국에서 어떻게 이제 시장이 흘러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조금 여파가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미국이 지금 벌써 탐욕 지수가 극단적 탐욕 구간까지 들어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벌써 이게 출구 입구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좀 있고 네. 알고리즘도 그쪽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조금이라도 조정을 좀 받는다라고 하면은 우리 시장도 그 여파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일단 올라온 건 있지만 네. 말이죠. 그래서 최근에 많이 급등한 것 때문에 조금 조정은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큰 장, 지금 강세장이 열렸다. 이게 단기간에 끝나는 뭐 6개월, 7개월 이런 장이 아니고 네.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쭉 장기적으로 2년, 3년 이어질 수 있는 이런 판이 지금 바뀌고 있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은 뭐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밑으로 내려온다 싶으면 또 저가 매수가 들어올 거예요. 네네. 지금 증시 주변 자금이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서학개미들 나갔다가 별 재미없어 돌아오는 분들도 좀 있을 거고 네. 외국인들도 작년에 너무 많이 팔았어요. 거의 한 1년 동안 판 건 누적으로 제가 보니까 36조 정도 그렇죠. 팔았는데 그중에서 뭐 삼성전자만 26조를 팔았어요. 네. 근데 그중에서 지금 한 10조만 산다고 그래도 어마어마하게 다시 임팩트 있게 올라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외국인들 요새 이제 지인들 보니까 IR 담당하는 임원들도 있고 이제 해서 외국인 투자가들 만나고 하는 것 같은데 피드백들이 되게 좋고 질문들이 되게 열띠고 관심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 우리가 보면은 신문지상에서 뭐 어디 매체들 해외 매체들에서 관심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네네. 그거 말고 직접 현장에서 IR 하면서 느낀 게 관심들이 상당히 많아졌다. 이런 걸 느끼나 봐요. 그래서 그런 피드백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뭐 조정이 조금 있어도 요새 보면 외국인들이 초반에 팔았다가 나중에 보면 또 순매수 뭐 이런 경우가 네.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펀드가 한 군데만 있는 것도 아니고 늦게 들어오는 사람들은 늦게 들어오는 대로 또 자기들 expectation이 좀 완전히 다른 데 또 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네. 그런 게 뒤섞이면서 시장은 천천히 소화를 하면서 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저는 단기적으로 생각 안 하고 좀 중장기적으로 좀 놓고 보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약간 좀 많이 올라왔나 싶겠지만 외국인 입장에서 달러 환산 지수로 봤을 때는 아직 뭐 더 룸이 남아 있는 것처럼 보이겠죠. 많이 안 올라왔다고 제가 한번 네. 느껴지게 한번 말씀을 드릴까요? 지난 2년 반 동안 예. 지수를 거꾸로 리베이스를 시켜놓고 네. 퍼포먼스가 어땠나 S&P 500하고 대만하고 이런 걸 보면 상당히 올라와 있어요. 네. 그다음에 일본도 상당히 올라와 있어요. 우리나라는 계속 헤매다가 인제 올라온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지난 2년 반 동안 제가 수치를 보니까 아직도 10%포인트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일부에서는 뭐 허니문 랠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허니문 랠리 플러스 케찹 랠리다. 네. 따라잡기를 지금 하고 있다. 예. 그래서 일본 시장을 지난 2년 반
쭉 강세를 보일 때 우리는 더 올라간 게 아직도 10%포인트가 있고, 그다음에 S&P 기준으로 보면 아직도 20%포인트 정도를 더 따라잡을 룸이 있어요. 예. 근데 우리는 계속적으로 너무 안 좋은 국면에 있다가 거기서 헤매다가 거기에 이제 생각이 고정돼 있다가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많이 올라왔네 이런 느낌이잖아요. 네. 근데 제가 여러 방송국, 여러 유튜브를 다니면서 항상 했던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장, 그때가 이제 지수가 뭐 2,300도 있을 때도 있고 2,400, 2,300 초반 뭐 이럴 때도 제가 항상 했던 말이 우리나라에 지금 기업들이 벌어내는 ROE를 생각하면 우리 지수는 2,900에서 3,000 사이에 가 있어야 됩니다. 네. 라고 계속 역설을 했댔어요. 근데 그거를 지금 지나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 기준으로 해서는 조금 올라온 느낌은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은 뭐 이게 너무 비싼 거냐? 그것도 아닌 거예요. 네. 사실은 그렇죠. 지난번에 너무 오랫동안 헤맸기 때문에 네. 그걸 좀 생각을 해보면은 그렇게 올라온 것도 아니다. 그리고 15년 평균으로 뭐 선행 PBR이나 PR 정도 보면 이제 인재 평균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과열됐다고 볼 수도 없어요. 이제 지표들은 과열됐다고 좀 나오잖아요. 네. 그걸 팔고 싶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주머니가 두둑해지고 막걸리도 한잔 하고 싶고 이제 그런 생각이 나긴 네. 나는데. 근데 제가 보니까 이런 장에서는 이렇게 쭉 올라가는 장에서 샀다 팔았다는 것도 뭐 물론 의미가 있지만 여자분들이 그거는 잘한다고 이게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왜요? 여자분들이 네. 이렇게 쭉 올라가는 데서 한 번 사가지고 안 팔고 끝까지 버티는 힘이 좋은가 봐요. 아, 그래서 좀더 네, 진득하시구나. 남자분들 성격이 좀 급하고 막 그냥 더 먹으려고 왔다 갔다 하시는데 네. 그러는 것보다 그냥 진드감치 가지고 계시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 될 수 있는 그런 장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올라온 게 좀 많이 올라온 것 같지만 예. 우리의 기초 체력이 이미 여기 2,900, 3,000선이었는데 너무 2,400 전후에서 헤매다 보니까 여기에 생각이 옛날 생각으로 지금 자꾸 바라보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 기초 체력은 그렇죠. 이미 여기였다. 이거 좀 유념하시면서 앞으로도 좀 행보를 보시는 게 어떤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작 불을 지핀 건 허니문 랠리일 수는 있겠으나 사실 지난해를 생각해봐서 좀 더 시계를 넓혀본다면 캐첩 랠리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외국인들의 추가적인 매수세나 추가적인 지수의 상승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이것도 이름을 굳이 붙이자면 코리안 랠리라고 이제 정책에 대한 기대감들도 계속 그런 나오고 거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코리안 랠리죠. 그렇죠. 하다 보니 증권가에서는 계속해서 코스피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 뭐 어쩔 수 없이 기계적으로 올리는 것도 있어요. 코스피가 많이 올라왔으니까 예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안 올리면 혼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지금 뭐 3,500은 이제 쉽게 넘어섰고 JP모건에서는 2년 내에 5,000 얘기하고 있고 예전에 제가 대표님 다른 곳에서 만나 뵀을 때도 계산을 해보면 지금은 여전히 앞으로 상향룸이 더 많이 남아 있고 그때 네. 당시에 숫자를 딱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그건 제가 좋지는 네, 않겠습니다. 대표님께서 상향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금년 말 그리고 내년 그리고 뭐 계속 가면서 어떻게 네. 될 건가 이제 시나리오를 좀 생각을 하는 게 금년 말 정도 되면은 아까 말씀 언뜻 드렸습니다만 한 3,300까지는 그냥 무난히 접수를 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금년 말까지 가는 와중에 금리 인하가 중간에 2회 정도 있을 수가 있다. 네. 그럼 한 50bp 정도 내려가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그거를 감안을 안 하고 타겟팅을 하고 있어요. 근데 금리가 내려간다고 하는 거는 멀티플 자체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타겟 멀티플이 올라가면서 저는 뭐 내년 상반기 중에는 뭐 3,500선까지는 무난히 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 예. 거기서 뭐 더 팀으로 4,000도 터치를 이제 할 수 있는 건데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될 거냐 이건데 우리가 지금 상법을 개정했지 않습니까? 네. 상법을 개정한다는 게 우리가 뭘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제일 종국적으로는 기업들의 지배구조 개선을 해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ROE를 올리겠다는 거거든요. 네. ROE가 지금 현재로서는 기업들의 이제 예상 이익을 주고 컨센서스를 한 거 보면 금년에 한 8.9% 정도 보이는 거고 내년에 한 9.5% 이렇게 보이는 거고 후년에 보니까 9.8%를 지금 컨센서스를 해놨더라고요. 네. 근데 9.8%에서 상법 개정된 것 때문에 조금 더 나갈 수 있다고 보면 저는 기본적인 베이스 가정을 한 10% ROE 10% 가는 거로 가정을 하면 후년 보면은 벌써 3,800에서 4,000이 보여요. 예. 그러니까 지금 뭐 배당 성향 이런 거는 다 안 집어넣습니다. 배당 성향 올릴 수 있다 이런 거는 안 집어넣는데 그런 거 넣어도 3,800에서 4,000선까지는 무난히 갈 수 있어. 그러니까
그 JP모건에서 뭐 5천선 얘기하는 것도 뭐 네. 조금 좀 세게 이제 보는 그런 게 있고 상법 개정안에서 올 수 있는 뭔가 더 ROE를 확실히 높일 수 있는 그런 걸 이제 감안한 한 모양인데 일단 현재 나와 있는 컨센서스 가정으로는 2년 내에 3,800, 4,000까지는 무난히 갈 수 있다. 근데 제가 오늘 아침 다른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요즘은 이제 상법 개정 얘기하고 뭐 배당 분리과세 얘기하고 뭐 네. 상속세 또 같이 세법 조정 뭐 이런 예. 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오늘 제가 잠깐 얘기했던 것 중에 아주 중요한 거는 뭐냐면 기업들이 재벌들이 중간에서 돈 빼먹는 게 없다고 볼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있다라고 확언할 수는 없지만 네. 없다라고 할 수도 없다. 네. 그러면 지인들, 친척들 뭐 통해서 중간에 납품하고 뭐 공사하고 뭐 하도급 받고 뭐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지금 공정거래법상에서 친인척들이 주주들이 한 20% 넘게 가지고 있으면 이게 공정거래법에 해당돼 가지고 이 감시 감독을 받아요. 예. 근데 이거를 조금 확대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그리고 이런 걸 확대를 해야지 중간에 빠져나가는 게 없는 거고 공정 경쟁을 해가지고 이익을 가둬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는 누가 또 언론이 또 역할을 좀 해야 되잖아요. 그 소액 주주들도 역할을 해야 되고. 예. 그래서 이런 걸 한다고 보면은 우리가 지금 컨센서스 보이는 후년에 9.8% ROE가 아니고 ROE가 10%를 넘어 11%뭐 그 위로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나라가 이제까지 우리 한국 거라면 코리아 디스카운트 그랬는데 네. 앞으로는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ROE가 커스트 오브 에쿼티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한 9에서 10% 보는 건데 그거보다 높아진다고 하면 우리는 당당하게 코리아 프리미엄을 요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재무적으로도 맞잖아요. 그러니까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로 들어갈 수 있다. 그러려면 뭐 하냐? 돈이 기업 안에서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뭔가 조치를 계속 강화를 해야 된다.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앞으로 뭐 3,800, 4,000이 아니라 뭐 JP모건이 생각하는 뭐 5,000 갈 수도 있겠죠. 그게 뭐 2년 안에는 안 해도 제가 볼 때는 신정부 들어서 임기 안에는 제가 볼 때는 5,000은 충분히 갈 수 있다. ROE 10%라는 걸 쉽게 얘기하면요. 코스피 지수를 얘기했을 때 매년 300에서 350포인트씩은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럼 뭐 지금 3,200이니까 1년 지나면 3,500이고 그다음에 3,800이고 4,100이 쭉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10%라는 게 더 커지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5,000도 만 3, 4년 안으로는 그렇게 불가능한 수치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ROE 평균 한 10%만 넘어가도 이제 빌리업 느낌 나죠. 이제 그럼요. 우리나라도. 다만 이제 너무 뭐 소액주주나 오너를 이렇게 분리하자는 건 아니지만 상법이 개정되면 소액주주 입장에서는 좋겠지만 또 오너들은 오너 입장에서 그들만의 답을 찾을 것이다. 그런 변수가 있으니 어떤 법에 대한 조금 더 촘촘한 개정도 필요하겠다라는 그러니까 자사주 소각 주셨고. 같은 것도 이런 거예요. 자사주 소각 급히 지금 하려고 예. 뭔가 하니까 네. 반대 또 방향으로 행동들이 나오잖아요. 네, 네. 그러면 그런데 자사주 많이 있다고 해서 막 주식 샀던 사람들한테 또 다시 막 이게 뭐 주가 폭락 같은 걸로 이어지면서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종목들이 몇 개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시간이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예. 급하게 그런 걸 만약 자사주를 없애버리는 그런 액션으로 기업들이 나온다? 그러면 그 주가는 또 아주 막 아우성을 칠 거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좀 이슈가 날 건데 어쨌든 기업들이 만만치는 않잖아요. 네. 만만치는 않아요. 사실 지금은 그렇게 액션하기도 되게 부담스러운 분위기이기도 하고요. 그렇기는 네. 하죠. 사회적인 이제 분위기가 그리고 그쵸. SNS 선상에서 그리고 일반 뭐 독자들이나 일반 유권자들이나 일반 소액 투자자들의 목소리들이 상당히 커져 있잖아요. 예. 그리고 그게 어떤 그룹을 해서 압력 단체 비슷하게 지금 계속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걸 또 이쪽 정권에서는 계속 귀를 기울이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금방금방 옛날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속도로 지금 반영되고 있는 이런 느낌이라 제가 볼 때는 우리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가 곧 열릴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유, 코리아 프리미엄 네. 붙으니까 아직은 입에 좀 안 붙는 느낌은 있지만 기분은 좋습니다. 근데 어떤 정책적인 모멘텀들이나 변수들 얘기를 하기 전에 약간 좀 무거운 질문일 수는 있는데 이렇게 오르면서 시총도 3,000조를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시총이 3,000조를 넘어서는 그 속도와 개별 기업들의 주가가 연동이 됐느냐에 대해서는 좀 갸우뚱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덩치는 커졌는데 왜 주가는 제자리인 종목들이 왜 이렇게 많을까? 종목 수만 너무 늘어나지 않았나라고 볼멘소리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이런 현상은
어떻게 그냥 현상으로만 받아들이면 됩니까? 아니면 근본적인 여기에서도 개선점이 있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지수는 막 올라간 것 같은데 네. 피부로 이제 실감이 잘 안 나는 거죠. 예. 특히 뭐 IT 소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은 점점 그럴 그렇죠. 거고 예. 삼성 밸류체인 선상에 있는 회사들은 뭐 더 그렇게 느끼실 그럼요. 거고 그나마 이제 하이닉스 밸류체인 선상에 있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한미 반도체나 뭐 이런 것들은 좀 그나마 많이 나을 올랐죠. 거고 그런 건데 이제 잘 고르셔야죠. 이제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어라 이런 생각인데 정부의 정책에 대항하지 마라.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건 시대에 지금 큰 흐름이 시작됐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도 보면은 그 많이 올랐던 또 금융주가 또 올라가잖아요. 예. 그 왜 올라가게요? 아직도 싸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직도 싸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KB금융을 제가 이번에 책을 이제 쓰면서 탈고를 하면서 KB금융에 대해서 무슨 제목으로 하나를 썼냐면은 KB금융 품절주 되나? 이걸 얘기를 했어요. 네. 외국인 지분율 8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은행 같잖아요. 근데 외국인들이 80% 가까이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근데 여기 뭐 상당히 탄탄하잖아요. ROE라는 게 탄탄하고 물론 이제 그 금융 위기나 이런 위기 때가 오면은 금융주가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지난번에 미국에서 보면 지방은행들 터질 때 보면 미국 뭐 국채 거기다 투자를 많이 해놨는데 국채 수익이 막 올라가면서 그냥 터지고 막 그러잖아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금융 위기나 부동산 위기 오면은 금융 회사들이 안 좋아질 수가 있어요. 왜냐?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은행이 엄청나게 안정적인 회사로 보이시지만 평소에는 평화로울 때는 이게 위기 국면으로 가면요. 여기만큼 레버리지 많이 하는 회사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부채 비율 제조업체들 할 때 200%를 허들로 해가지고 200% 넘으면 야 부채 비율 높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금융회사들 특히 은행들은 몇 배인지 아세요? 200%가 아니고 1200%, 1300% 하는 데입니다. 예금 다 끌어다가 그걸로 네. 대출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빌려준 거에서 만약에 회수가 안 되는 그런 위기 상황이 크게 온다. 아니면 부동산 시장이 예를 들어서 한 15%, 20% 급락을 한다 그러면 문제가 생기죠.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상황 아니기 때문에 레버리지 효과. 그러니까 그렇게 1200%, 1300% 레버리지 한 거가 다 ROE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 와중에 또 배당도 또 계속적으로 관심권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계속적으로 이게 리레이팅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에 돼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 네. 증권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거래대금이 최근에 좀 올랐다가 조금 다시 밀렸는데 뭐 그거는 이제 브로커리지 측면에서만 그런 거고 기업이 만약에 신정부 들어가지고 지금 2차 추경을 하고 다시 지금 시가총액 아까 우리 영롱 앵커 말씀하신 대로 시가총액이 엄청나게 늘어났잖아요. 네. 작년 말 대비해서 벌써 600조가 늘어났습니다. 예. 이번에 추경한 게 한참 그보다 밑에 진잖아요. 그것만 해도 GDP의 0.4에서 0.5% 포인트를 올릴 수 있다는 그런 이제 연구가 있는데 네. 이게 시총이 전체 600조가 올라오면요. 그게 다 우리네 거는 아니잖아요. 외국인들 지분율이 한 33%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나머지 66% 3분의 2가 이제 우리 국민들 주머니에 있는 건데 네. 올라가는 효과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가서 막걸리라도 한 사발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들 거라니까요. 네. 그리고 뭐 지역 화폐 또 나온다고 하죠. 뭐 이렇게 돈들이 약간 풀리는 느낌이 있으면은 돈을 쓰게 돼서 경제가 이렇게 나쁜 사이클로 들어가는 게 이제 좋은 사이클로 다시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뭐 최근에 나온 경제 지표 보면 경기 선행 지수인가요? 네. 그것도 최근 내에 들어서 가장 높은 수치로 나왔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거를 보면서 아 경기 사이클이 조금 돌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증권사에 IB 딜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예. 투자나 뭐 이런 거. 그리고 관세가 이제 미국에서 8월 1일부터 시행을 하겠다고 딱 못은 일단 박았잖아요. 네. 또 유예가 될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기업들이 투자 결정할 때 미국에 할까 우리나라에 할까 뭐 어디 할까 아니면 규모를 크게 할까 작게 할까 이런 거를 계속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다가 한순간에 이제 하기 시작한다고 하면은 투자가 늘어나면 증권사에 또 비즈니스가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증권사도 리레이팅할 건수가 많다. 물론 이제 PF에 물려 있는 것들이 은행도 있고 증권도 있고 막 부동산 PF 그런 리스크는 있습니다만 당분간 그런 쪽보다는 조금 위쪽으로 보고 리레이팅을 계속적으로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는 거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근 나오고 있는 뭐 한국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소프트 데이터들은 좋게 나오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추가적인 기대감들도 당연히 나올 수가 있는데 방금 대표님께서 언급해 주신
모든 종목군들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다 이게 정부의 정책에 대한 수혜 기대감들, 그리고 사실 이거를 더 확장시키자면 우리나라 증시에 대한 체질 개선이자 그 이후에 리레이팅,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프리미엄까지 그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건데, 하다 보니 이거를 단순히 그냥 허니문 랠리라고 치부하기에는 이제 시간도 많이 지났을 허니문은 뿐더러 뭐 6박 7일 지나면 지난 거니까. 한 달 반이 지났으니까요. 그리고 이 지속성이 워낙 계속 이어지다 네. 보니까, 그러면 과연 이런 정책적인 모멘텀들이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랠리를 이어갈 수 있을까에 대한 궁금증들이 좀 있습니다. 정책 모멘텀은 금년 하반기, 내년 상반기 내내 이제 계속 갈 수가 있는데 강도로 치면 이제 금년이 가장 강하겠죠. 예. 지금 입법되는 것들이 금년에 다 입법이 되고 이제 그게 실행이 되는 걸 이제 내는 것을 이제 보는 건데 네. 결국은 지금 이제 주가라는 게 기대감으로 먼저 가잖아요. 네. 아주 강렬하게 불꽃을 태우지 않습니까? 근데 실행될 때는 오히려 야 생각했던 것보다 별로네. 뭐 이런 식으로 좀 실망감이 들어올 수 있는데 일단은 사이클은 지금 기대감이 계속 빌드업되고 있는 이런 단계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크게 뭐 실망할 거리가 아직 없는 거예요. 아직 네. 실행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기대감만 계속 들어와 있는데 그게 이제 기대감이 실행이 돼서 진짜로 잘 돌아간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들의 ROE가 계속 좋아지는 그런 결과로 이제 나올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나라 리레이팅은 자연스럽게 시간을 두고 꾸준하게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굳이 태클을 한번 걸어보자면, 네. 그러니까 ROE가 개선되고 주주 환원 정책이 실시가 되고 소액주주들에 대한 어떤 이익이 보장이 된다는 건 좋은데, 또 한편으로 이게 기업의 그 가치가 올라가는 것과 연동이 될까에 대한 갸우뚱함. 그러니까 돈이 밖으로 빠져나간다. 그렇죠. 그리고 어쨌거나 자기가 영유하고 있는 산업에서 네. 실적도 줘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 네. 그리고 경쟁력을 갖춰야 되는 건데, 네. 이런 주주 환원이나 ROE가 개선되는 것과 기업의 가치가 실제로 상향 조정되는 것과 함께 갈 수 있다고 보시는지. 가치라는 걸 뭐를 기준으로 데피니션 정의를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다를 것 같은데 절대적인 돈 크기라고 네. 보면 돈이 빠져나가는 배당으로 빠져나가는 뭐 기업주 입장에서 야 내 돈 다 지금 남 주는 것 같이 예. 가치가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데 그거를 밸류에이션 멀티플로 생각하면 또 다른 얘기가 되는 거고 네. ROE로 생각하면 또 다른 얘기가 네, 되는 네. 거예요. 기업들이 이게 다 공짜 돈인 것 같아도 주주한테 돈 받을 때 코스트 오브 에쿼티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리스크 프리가 뭐 한 3.3 정도 보이는 거고 프리미엄 뭐 한 뭐 5.5에서 뭐 많이 보면 또 6.5, 7 보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런 건데 네. 거의 9에서 10% 본다고 보면 코스트 오브 에쿼티가 있는 거예요. 이게 공짜 돈이 아니에요, 주주한테. 그래서 그렇죠. 무슨 프로젝트를 한다라고 봤을 때 야, 이거 뭐 들어가 가지고 이거 한 ROIC 뭐 2%, 3% 나오는 거 투자한다. 그런 짓 하지 말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배당도 사실은 그런 것들을 코스트 오브 에쿼티를 생각해서 다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의 가치를 뭘로 볼 거냐? 절대적인 돈의 양으로 볼 거냐? 그건 아닌 것 같고 뭐 ROE나 코스트 오브 에쿼티 그걸 견주면서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뭐 되게 큰 그림의 얘기이고 좀 추상적인 얘기니까 이거는 차차 기회 될 때마다 한 번씩 더 얘기해 보도록 하겠고, 실질적인 변수들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뉴스 많이 보시는 분들은 이제 느낌이 오시겠지만 7월 위기설에 대한 내용들이 간간히 좀 있습니다. 뉴스화도 많이 되고 있고, 이제 그 배경에는 공포 탐욕 지수가 이제 80을 찍었다. 그러면 80을 찍으면 이제 기계적으로 나오는 매도 물량이 있을 테고, 이렇게 되다 보면 갑작스럽게 좀 폭락하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겠냐, 이런 시나리오입니다. 뭐 실제로 그 제로 옵션 얘기도 그래서 많이 나오긴 합니다만은, 이거를 어디까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위기감으로 느껴야 될지에 대해서 7월 위기설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근데 뭐 맨날 5월에 팔아라 세린 메이 그랬는데 뭘 5월에 팔아요? 5월에 좋기만 했구만. 네. 네, 그래서 저는 뭐 염려를 하는 건 맞다. 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극단적인 지금 탐욕 구간에 들어갔다니까요. 네. 다들 지금 해피해요. 막 아주 좋아요. 근데 이제 누군가 이제 막 걷다가 들어붙기 시작하면 알고리즘에서 그냥 기계적으로 그렇죠. 갖다가 불 수 있잖아요. 그걸 네. 계속 따라가면서 지금 불 수 있는 그런 환경까지 오버히트드, 그러니까 과열돼 있다는 거예요. RSI나 뭐 볼린저 밴드나 뭐 이런 것들을 보실 때 항상 지금 계속 몇 달을 지금 오버히트드,
과열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네. 누가 먼저 갖다 퍼 부면은 쭉 밀릴 수도 있는 거예요. 최근에 테슬라 같은 거 주주들 보면 우리가 아는 큰 미국의 프로 선수들이 조금씩 팔면서 나가는 것도 있고, 뭐 개인들 대주주들이 또 아마존 같은 데도 팔고 네. 임원들이 팔고 팔잖아요. 누가 사요? 그거 다 개인 투자자들이 사가지고 올리는 거잖아요. 네. 계속 포머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밸류에이션을 좀 보면서 사야 되는데 너무 그냥 안 보면서 사니까 프로들은 이미 숏을 많이 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R 주식을 갖다가 또 팔고, 예. 그런데 이제 개인들이 올려가지고 지탱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게 모든 사람이 해피한 장이 언제 있었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에 플래시 크래시로 이제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걸 이제 염려하는 건데, 기계적인 거는 또 기계적인 거 또 많이 내려가면 네. 또 여기서 다시 기계적인 게 알고리즘이 치고 들어와가지고 맞죠. 또 올리고 그래요. 예. 지난 4월에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네. RSI 뭐 30 밑으로 떨어지고 25 밑으로 가면 또 기계로 또 사가지고 사자로 올리면서 다시 올라가는 그런 상승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예. 기계는 그냥 기계일 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오히려 가치 투자자들, 누가 가치 투자자다 그러면 저는 훨씬 좋은 찬스가 온다고 보는 거예요. 그중에서 진짜 뭐 고를 수 있잖아요. 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고를 수 있는 게 많잖아요. 지금 정답들, 모범 답안들을 지난 2달 동안 다 보여줬잖아요. 네. 그 만약에 이거 확 떨어진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하고 주술 사람들이 많아요. 왜? 개인들은 지금 다 팔아놨잖아요. 지금 예. 고객예탁금이 10조가 그동안 늘어났잖아요. 그거 다 누구 돈이에요? 개인들이 팔아서 있는 돈이에요. 아직 증시를 안 빠져나가고 있는 돈들이라고요. 네. 그럼 내려오면 감사합니다 그러고 다 주워 담겠죠.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누군가 또 저가 매수로 들어올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한다. 다만 미국은 원래 좀 비싸요. 네. S&P 500 기준으로 포워드 PER 한 22배 지금 또 넘어가고 있을 거예요. 뭐 기업들의 이익들이 뭐 이번에 7월에 이제 리포팅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이익들이 뭐 계속 서프라이즈가 아마 70~80%는 나오는 미국 시장이니까 네. 좋게는 나오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워드 PR이 좀 높다. 그리고 7월 이제 기업 이익 하고 나면 자사주 매입 블랙아웃도 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거하고 이제 겹쳐가지고 7월 맞습니다. 이익을 얘기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내려오면 뭐 미국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국은 땡큐죠. 요즘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옛날에는 어떤 그러니까 이런 리스크 관련된 지수를 볼 때 빅스 지수 많이 봤는데 요즘에는 공포탐욕 지수 더 많이 보신다고 하더라고요. 빅스는요, 이제 지금 15 근처까지 많이 와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20을 위로 갑자기 스파이크가 나면 이제 어려워지는 거고, 네. 40, 50 막 할 때는 진짜 막 후달리고 그러는 건데, 이게 15 정도면 내가 다 주식 잘하는가 봐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게 이제 컴플레이센스 이게 네, 있으면은 네. 망하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는 이게요, 강세장한 근심의 벽을 타고 오른다라고 해가지고 극단적 탐욕 말고 네. 약간 탐욕 부분 있잖아요. 한 55, 네. 60, 65 여기 있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뜨뜨미지근해가지고 이런 시장이 좋은 건데, 최근에 시장이 좀 위쪽으로 가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조금 그거는 이제 얼러트 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공포탐욕 지수 관련된 질문을 그래서 이렇게 드려봤고 7월 위기설까지 얘기 들어봤는데, 그렇다면 또 다른 변수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관세 이슈일 텐데, 뭐 미국도 그렇고 특히 우리나라는 더 관세 이슈에 대해서 이제 시장 영향을 좀 덜 받는 것 같긴 합니다만, 시한이 일단 8월 1일까지는 협상 더 길어지진 않을 거야라는 게 이제 미국 정부의 입장인데, 과연 이것이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두 가지로 좀 생각해 보고 싶어요. 시장에서 이제 시장 참여자로서 보는 입장하고 기업들의 입장이 완전히 갈릴 것 같다. 이런 그러겠죠. 생각이에요. 네. 시장에서는 그거 우리 다 아는 얘기야. 지난 한번 크래시하면서 다 그 몸소리를 쳤잖아. 네. 그리고 그걸 견디고 지금 올라온 장이야. 이런 생각으로 애써 지금 무시하고 있죠. 그렇죠. 애써 무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업들은 바로 이제 발등에 떨어진 불이에요. 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장에 뭐 25% 관세 올린다는데, 그러면 아무래도 볼륨도 좀 떨어질 거고, 저거 대응을 해야 되는데 지금 대응책이 없다라고 응답한 기업들이 거의 한 10%가 좀 넘더라고요. 네. 대응책이 없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우리나라만 그런 거냐? 그건 아니잖아요. 네. 경쟁국들이 비슷한 관세율이 있으면 그나마 견뎌 볼 만한 거예요. 다만 이제 미국에서 만약에 25% 관세를 얻어맞아 자동차 한 대를 사는데 그 정도로 더 추가 차지를 해서 이제
그 소비자가 내야 된다라고 하면 덜 살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볼륨이 떨어질 수 있다. 네. 그죠? 이 수출하는 입장에서. 근데 미국에서 자체 내에서 생산한 차들은 그 가격 뭐 여유롭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볼륨이 줄 수 있다. 근데 이게 25% 정도 되면 견딜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지금 서베이 한 거 보니까 관세가 15%만 올라가도 92%의 기업들이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견디기 힘들다. 네. 이걸 비용 절감하고 뭐 가격 인상해서 이게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근데 15%도 그런데 25%는 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정부 협상단이 가서 어떻게 이제 협상을 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지겠습니다만 크게 많이 내려올 것 같지는 않아요. 다른 네. 나라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개별 또 관세 이슈가 또 뭐 있는데 거기서 조금 뭐 양호를 받아오면 좀 좋은 거는 같은데 어쨌든 받아오면 또 다른 이슈로 이제 뭐 주한미군 주둔 그러겠죠. 비용이나 네. 뭐 다른 얘기로 이제 막 비관세 장벽 이슈나 이런 거를 이제 또 얘기를 할 거예요. 타협하는 그 포인트로. 그래서 어쨌든 조금 지금 25%는 좀 높다. 기업들한테는 부담이 될 거다 이렇게 네. 보입니다. 그래서 좀 우려스럽기는 합니다. 관세 협상 입장에서 방위비는 분명히 우리한테는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패잖아요. 반대로 우리한테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좀 유리한 강세가 될 만한 패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뭐 조선은 당연히 꼽히겠지만. 조선 뭐 좋잖아요. 네. 지금 뭐 전 세계에서 뭐 배 만드는 데가 물론 많이 있겠습니다만 딱 두 군데는 뭐 중국하고 한국인데 네. 중국하고 하는 거 뭐 상선에 대해서 뭐 계속 그렇게 딴지를 걸고 있는 그렇죠. 미국이고 그러니까 뭐 화주들 입장에서 그거 그 나라 배 쓰겠습니까? 네. 당연히 우리나라 배 써야지. 그러니까 그거는 아주 어드밴티지 중에 어드밴티지인 거고. 근데 방사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방사는 주가가 많이 달려오고 제가 PBR 보니까 뭐 7배 수준까지 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전에 그런 밸류를 볼 거라고 생각을 못 했었는데 방산이 보니까 조선보다도 훨씬 높아 있어요. 조선은 네. 높은 것들이 PBR 4배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근데 방산은 우리가 이제 스토리가 아주 탄탄하잖아요. 네. 가성비 최고다. 네. 진짜 싸고 성능 좋다. 우리나라 네. 지금 실질적으로 휴전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아직도 뭐 분단국가고 전쟁하고 그렇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네. 휴전이잖아요. 휴전. 네. 그런데 유럽으로 지금 최근에 막힌다는 뉴스들이 몇 개 났잖아요. 예. 유럽에서 구매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우리 거 안 하고 자기네들 그 커뮤니티 안에 있는 데서 이제 구매를 하고 그런 이제 보이지 않는 그런 게 좀 있을 것 같다. 네. 거기서 막힐 가능성이 조금 있다라고 보이는 거예요. 주변국에서 뭐 조금은 들어갈 수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폭발적인 그런 성장 그로스가 안 나온다고 보면 거기서도 조금 실망스러운 국면이 좀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방산 가지고는 우리가 레버리지 하기는 좀 그렇고 조선 가지고는 좀 할 수 있고 LNG 뭐 앵커리지 가가지고 뭐 가스 발전 뭐 이런 거 가지고 할 수는 있겠죠. 얘기는. 근데 그게 된다고 했으면 미국 사람들 진작에 했겠죠, 그죠?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까지도 미뤄봤던 거고 우리나라 일본한테 지금 자꾸 떠밀리려고 예. 하는 건데 그게 좀 이슈는 있는데 어쨌든 뭐 해본다면 하고. 가다가 또 안 되면 뭐 지체되는 거고 그래서 협상의 뭐 여지는 그쪽에서도 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동차 쪽은 어떻게 보세요?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업종 중에 하나라고들 얘기를 하는데 또 희한하게 오늘은 현대차 오늘은 좀 올랐죠. 네, 근데 올라갑니다. 이제 우리 현대차, 기아 뭐 항상 싸잖아요. 그러니까 싼 맛에 좀 사는 것도 있고 하는 건데 우리가 기업 지배 구조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가장 지금 못 따라오고 있는 데가 현대차 그룹이에요. 그건 맞죠. 순환 출자 구조를 아직도 못 끊고 있지 않습니까? 네. 끊어야 돼요. 그 끊는다고 하면은 저게 리레이팅이 또 한순간에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최근에 봤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언제나 끊길까를 이제 보고 있는 건데 뭐 never 그러니까 아예 안 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거고 계속 뭐 버스턴 다이나믹스 가지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그걸로 어떻게 해보겠다라는 얘기도 가끔씩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게 나오는 순간 현대차 그룹의 주가는 상당한 리레이팅이 있을 수가 있다. 그 정도로 지금 쌉니다. 근데 지배구조 조직도 보면 어디에 끊어야 되는지도 이거 복잡할 것 같아요. 기아에서 현대모비스가 끊어서 이제 현대모비스가 저 위로 올라가겠죠. 예. 뭐 그런 걸 이제 생각하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연결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계속 순환을 이렇게 가니까 서로 밸류를 올려주는 그런 효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끊고 나서 이제 봐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단독 기준, 개별 기준으로 제가 좀 밸류에이션을 한번 쭉 해봤는데 또 자체 현지법인들이 많고 그래가지고 예. 좀 그런 이슈는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지금 알 수는 없는데 다만 이제 해외의 이 자동차 업체들의 밸류에이션도 낮아요.
미국의 테슬라가 포워드 PER이 뭐 150배, 160배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뭐 GM 같은 데 뭐 포워드 같은 데 뭐 밸류에이션 한 자릿수입니다. 한 자릿수. 우리도 그렇잖아요. 독일의 이제 폭스바겐도 뭐 그렇잖아요. 네. 거기도 상당히 낮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낮은 게 있어서 조금 뭐 꺼림직한 거는 있습니다만은 그 순환 출자 구조, 기업 지배 구조를 조금 개선한다 이쪽으로 가버리면 훨씬 더 가벼워질 이제 현대차 그룹 주가가 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관세와 관련해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들이나 그 외 변수가 될 수 있는 업종들도 한번 여쭤봤고 또 뉴스와 많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 국내 증시에는 공매도 잔고가 계속 좀 늘고 있다. 여기에 대한 부담감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공매도 잔고가 늘면 결국에는 단기적으로는 좀 조정을 많이 받더라라는 얘기들도 많이들 하시고 과거 사례도 얘기를 하시는데 이 포인트에 대해서는 대표님의 뷰는 저는 어떠세요? 걱정 마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지금 최근에 좀 올라왔잖아요. 예. 그죠? 좀 올라왔는데 그 작년 피크 보면 전체적으로 뭐 코스피 코스닥 해가지고 13조, 7조 해가지고 한 20조까지 갔었던 공매도거든요. 네. 근데 그 잔고 쭉 내려왔다가 공매도는 다시 이제 풀리니까 쭉 올라오긴 하는데 그러면 전체 금액 대비해서 우리 상장 시가총액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지금 공매도 잔고 금액이 비중으로 봤을 때 한 0.4% 내외밖에 안 돼요. 네. 네. 근데 시종은 얼마인지 아세요? 시종은 1%가 넘어가요. 공매도 잔고 물론 이제 잔고 절대 금액이 올라오고는 있습니다만은 0.4% 가지고 뭐 이렇게 쫄 거에 뭐 있느냐라는 거고 공매도가 제가 이번에 책 쓸 때도 그 소제목을 넣었습니다만 공매도가 나중에 효자될 수가 있어요. 최근 몇 년 사이에 왜 공매도 많이 쳤다가 2차 전지 같은 거 공매도 네. 많이 쳤다가 잘려가지고 집에 간 헤지 펀드 매니저들 몇 명 있었잖아요. 네. 너무 비싸다고 공매도 쳤는데 주가가 뭐 두세 배 뛰어버리니까 펀드가 막 박살이 나버렸잖아요. 그렇죠. 네. 어떡할 거예요? 펀드 매니저 잘리고 그랬었는데 네. 지금 공매도가 올라오고 있잖아요. 공매도라는 게 뭡니까? 밑으로 내려갈 거에 베팅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주가가 지금 계속 올라간다고 그러고 저 지금 여기 와서 지금 30분 넘게 계속 시장 좋을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리레이팅 될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올라가면 어떡할 건데요? 쇼스퀴즈, 쇼커버. 쇼커버. 그럼 어떻게 해요? 더 찬란하게 또 올라가는 그럴 수 있죠.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어요. 네. 미국에서도 최근에 올라간 거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샀다고 그랬잖아요. 네. 쇼친 사람들은 거기도 지금 미치려고 할 거예요. 그런다면서요. 롱으로 산 사람들은 파는 거는 괜찮은데 네. 이게 누가 다 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잘났다고 하는 똑똑하다고 하는 헤지펀드 매니저들이 다 당하는 거예요. 개인들한테. 그래서 우리 시장에 지금 개인들의 힘이 엄청나게 강해져 있어요. 그리고 주식을 현물을 딱 보실 때 우리가 뭐 외국인이 현물을 몇 억을 샀네 몇 억을 팔았나 맨날 그 얘기를 하는데 현물 시장에서 외국인의 비중은 30% 내외밖에 안 돼요. 개인들이 훨씬 머저리티입니다. 예. 근데 사실은 시장을 가지고 움직이는 게 사실은 외국인이 맞아요. 근데 현물도 물론 중요하죠. 근데 방송가에서는 다 현물 얘기만 네. 출장하는데 저는 현물 얘기 별로 안 해요. 오히려 선물 시장을 봐라. 네. 선물 시장에 외국인들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70% 남짓돼요. 네. 그리고 여기 레버리지가 있잖아요. 훨씬 더 영향력이 그렇죠. 강력합니다. 네. 그래서 외국인들이 뭐 공매도 치기는 하는데 올라온다고 하지만 개인들이요 갔다가 밀어버리면 또 바보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액 자체가 그렇게 크게 걱정할 금액도 아니고 비중 자체도 크게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 0.4%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각 사안이나 뉴스별로 좀 걱정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지금 대표님의 이런 설명들이 조금이나마 좀 위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종목과 섹터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1등 주식이기도 하고 속썩이니까 삼성전자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저도 표현을 속썩인다고 하긴 했는데 차트만 보면 어쨌거나 지지선은 계속 높아져 가고 있고 뭐 속도가 성에 안 차서 그렇지 삼성전자는 뭐 내부적으로 주주 환원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앞으로가 어떻게 될까? 결국 많은 분들이 원하는 건 7만 8만 전자니까요. 네. 삼성전자에 대한 앞으로의 흐름은 어떻게 보세요? 삼성전자 주주분들이 속은 썩이고 있죠. 네. 다른 거 뭐 50% 100% 올라가는데 그럼요. 이건 뭐 겨우 10% 15% 네.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근데 이제 삼성전자를 투자하는 분들이 뭐 소액 투자자도 있을 거고 아주 거액 투자자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이제 기대 수준에 따라 가지고 이제 다르는 건데 그래도 은행 투자하는 것보다는 은행에 예금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었잖아요. 예. 그리고 삼성전자의 지금 PER이 한 12배, 13배 된다는 얘기는 기대되는 연간 수익률이 한 뭐 8, 9% 된다고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네. 거기에다가
자사주 매입 소각 한다고 계속 얘기가 나오잖아요. 자사주 매입 소각 하는 게 보니까 한 연간 한 2.5% 내외 이 정도 나오는 것 같고, 그다음에 배당 수익률 기준으로 보면 한 뭐 2% 정도 나온 것 같고, 그러면 아까 그 8, 9% 했다가 배당으로 받는 거 한 2% 했다가 자사주 매입 소각 한 뭐 한 3.3% 내외 그런다고 보면은 연간으로 봤을 때 뭐 한 12%, 13% 그저 언저리는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얼마나 기대를 많이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다른 건데, 그리고 VS 해가지고 SK 하이닉스가 너무 잘했으니까 네. 이렇게 이제 삼성전자 좀 열등감을 느끼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제 제가 볼 때는 그 열등했던 시대에는 조금 이제 뒤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 좀 있는 거예요. 이번에도 이제 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어떻게 그래 하이닉스에 반밖에 안 됩니까? 이게 그러게요. 말이 되는 형상입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보면은 영업이익 컨센서스 보니까 거의 8조 이상 차이 나게 SK 하이닉스가 더 많아요. 네. 내년에도 2조 2천 정도가 컨센서스를 하이닉스한테 더 많이 잡아놨어요. 네. 삼성전자 근데 어쨌든 전환점, 인플렉션 포인트로 보면 금년이 최저일 가능성이 큰 거예요. 네. 금년에서 내년 올라갈 때 영업이익이 한 10조 가량 이렇게 올라가요. 그럼 뭐냐? 연평균 성장률로 봤을 때 영업이익 성장률이 30%는 나온다는 얘기예요. 네. 그 다음에도 한 15%이 정도는 나가는데 이어로 봤을 때 연평균으로 봤을 때 SK 하이닉스는 내년에는 오히려 10%를 확 줄어요. 예. 금년에는 완전 늘어났었잖아요. 한 8, 90% 이렇게 늘어났던 이제 SK 하이닉스인데 네. 내년에는 이제 그로스 자체는 둔화된다고요. 후년에도 보니까 한 7%, 8% 이거밖에 안 돼요. 그거에 비해서는 삼성전자가 내년, 후년 올라가는 그 각도의 기울기는 더 가파르다. 그래서 지금까지 조금 괴로웠던 삼성전자 주주들은 조금 앞으로 좋아지는 그런 그림을 기대하면서 조금 더 견딜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여기서 크게 팔 건 없다. 근데 이제 삼성전자 주식이라는 게 시가총액 비중이요. 예.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있잖아요. 네. 옛날에 이게 한 25% 맞습니다. 많이 갈다가 지금 한 14%인가 뭐 이 정도까지 네, 15%. 쭉 내려와 있는데 맞아요. 그 와중에 SK 하이닉스는 쭉 올라와 있어요. 네. 근데 우리 시장이 제가 아까 계속 뭐라고 그랬어요? 올라갈 수밖에 없다. 따고 보면 시총의 14, 5%를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 안 산다고요? 대표적인 베타 플레이인데 이걸 안 채울 수가 없겠다. 그래서 지금 외국인 지분율이 49.9%인가 이 정도에 와 있을 거예요. 그게 많이 갈 때는 뭐 55 이 정도까지도 네. 이제 갔었는데 뭐 어느 순간에 좀 올라갈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 1년간 누적으로 지난 피크 7월 10일이 피크였어요. 작년 7월 11일 이후로 삼성전자를 26조를 순 매도를 해버렸어요. 네. 짧은 시간에. 네. 근데 여기서 뭐 그래도 7, 8조는 충분히 사들어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가 뭐 그렇게 너무 이제 과도한 그런 이제 기대는 아닌 것 같고 하이닉스도 뭐 최근에 한 2조를 사들어왔습니다만 2조 좀 더 사면은 전고점에 외국인 지분율 수준까지 살 수 있어요. 저는 네. 이 외국인 지분율 전고점을 나는 벗기고 더 올라갈 거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뭐 그 나름대로 베타가 조금 하이닉스보다는 낮아요. 일 조금 위이기 때문에 네. 아주 굼뛰죠. 올라가는 게. 하이닉스는 2가 넘어요. 그러니까 변동률이 훨씬 강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특징이 그런 거기 때문에 네. 그런 특징을 알고 산 투자자라면 좀 견디시면은 2026년 7년 가면서는 조금 더 슬로프가 각도가 더 가파라질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서 좀 견디시는 게 어떤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몇 가지 포인트에서 저도 동감하는 부분도 있고 또 제 질문을 드리고 싶은 부분도 있는 게 사실 예전에 그러니까 코스피 시총에서 삼성전자가 비중 25%를 차지할 때는 설사 삼성전자 자체적인 가치가 좀 떨어지더라도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면서 삼성전자를 올린 것도 있었는데 지금은 이 15%대까지 떨어져 버리다 보니까 패시브 자금이 이렇게 그러니까 한국 시장을 사면서 삼성전자가 올라가는 그림도 예전보다 탄력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것도 컵에 물이 반만 찼냐 반이나 찼냐 그 표현일 수는 있겠지만 대표님께서는 그래도 여전히 15%를 담고 있으니 외국계 자금이 26조 팔았던 거 좀만 들어와도 충분히 더 오를 여지도 있다. 그런데 이제 네. 시가총액 비중이 15% 내려왔다고 해서 그럼 과연 국내 주식형 펀드 매니저들이 15%를 담았을까? 저는 그거보다 언더할 거라고 보는 거예요. 네. 훨씬 덜 담았을 거다. 그러겠죠. 예. 그럴 가능성이 커요. 네. 그러니까 외국인도 덜 샀고 기관도 덜어놨고
신고가는 빈집이라니까요. 아. 예. 국내 기관들도 많이 안 가지고 있을 거예요. 이걸 네네. 내가 왜 가지고 있어? 올라갈 때 사지. 그렇죠. 질려서 사면 실제로 되는데. 그렇죠. 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 예. 그래서 올라갈 때 되면은 또 내가 잘못 생각했나 그러면서 또 캐치업할 그런 날이 올 겁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근데 앞에서 제가 드렸던 질문의 재탕일 수 있는데 주주 환원 측면에서 그다음에 패시브 자금 측면에서 수급 측면에서 삼성전자 매력이 있는데 또 한편으로 봤을 때 근데 반도체 부분 그러니까 이 기업이 하고 있는 사업 분야에서 두각을 너무 못 나타내니까 그러니까요. 거기에 대한 속상함은 있습니다. 근데 그렇죠. 그래도 이것도 역시 그래도 이제 최악은 지나가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저는 뭐 최악은 지나가고 있다고 보여지는 게 계속적으로 삼성전자에서 언론 플레이를 많이 하는 것 같잖아요. 미국 가서 엔비디아를 만나가지고 네. 뭐가 잘 진행되고 있다. 계속적으로 1년 내내 그런 꾸준하게 얘기는 나옵니다.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 주가가 6만 원 넘어갔잖아요. 그 이유가 나는 뭔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하이닉스가 이제 30만 원 올라오기 전에 한번 밀렸었잖아요. 예. 그때 나왔던 뉴스들이 삼성전자를 끌어올려오면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주가가 거의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다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게 6만 원 넘어가면서 그런 6만 3천 언저리까지 가면서 그런 국면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삼성전자 자금이 6만 2천대에서 있습니다만은 다시 지금부터는 같이 올라가는 국면이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모든 악재들이 다 와 있고 여기서 또 추가적인 악재가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고요. 미국이나 이런 데서 뭐 조금 좀 잘 돌아간다는 소리가 나오면 좀 뭐 주가에 더 캐탈리스트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자체적으로 뭘 좀 쪼개든지 어떻게 하든지 좀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 상당한 또 캐탈리스트가 될 수도 있겠다. 근데 기업 내부에서 일하는 거 우리가 알 길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는 건 그런 것도 또 하나 이제 재미있는 얘기로 대주주들 지금 담보대출 받아가지고 지금 한 가격이 여기 어디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크게 여기서부터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가격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묻기로 하고 짝꿍 SK 하이닉스도 얘기는 해보도록 할 텐데 SK 하이닉스 30만 원 좀 어찌 보십니까? 그러니까 목표 주가야 워낙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까 증권가에서도 기계적으로 상향할 수밖에 없는데 또 투자 의견은 중립도 나오긴 합니다. SK 하이닉스 현 시점에서는 어떤 전략이 유효할까요? 저는 그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틀린 거 2개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기계적으로 올리는 거는 완전히 저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먼저 선제적으로 올려야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립으로 내린다? 너무 좀 사이클이 빠르다. 그 점에서 두 가지를 좀 국내 증권사 애널리스트한테 이제 좀 지적을 하고 싶고요. 저는 물론 제가 모건스탠리 출신입니다만은 모건스탠리에서 뭐 겨울이 가까이 왔네 뭐 이런 얘기를 썼을 때 제가 여러 방송 그리고 유튜브 다니면서 당신이 틀린 것 같다. 특히 삼성전자를 오버웨이트로 하고 SK 하이닉스를 완전히 찬밥으로 하는 그런 레코멘데이션은 완전히 틀렸다. HBM 시장에서 그렇지 않을 거다. 그리고 여기 리더십이 여기를 더 올릴 거고 숫자를 제대로 봐라. 그리고 숫자도 완전히 이상한 숫자를 또 써놓고 그런 게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그때 많이 목소리를 냈었는데 SK 하이닉스를 제가 작년 하반기부터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이제 좋아라 했고 최근에 있어서는 실적 나오기 전에 목표 주가가 그때 뭐 27만 원 선에 컨센서스가 있을 때였어요. 지금 31만 원, 2만 원까지 올라와 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목표 주가들을 빨리 30만 원 이상으로 다 올려야 될 거다. 급하게 올리더라고요. 그 숫자 확인하고 이제 올리는 리포트가 그렇죠. 나중에 이제 후행하면서 나오는데 지금 컨센서스가 이제 32만 원으로 가 있는데 먼저 가 있는 회사들은 한 37만인가 6만인가 여기까지 가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뭐 거기가 나는 페어 레벨인 것 같다.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주가가 지금 30만 원 터치를 했습니다만은 35만 원은 충분히 밀고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게 포워드 PER로 보면 뭐 지금 뭐 아직도 삼성전자의 반이고 마이크론 미국에 있는 DRAM 3위 업체 마이크론 대비해서도 아직도 포워드 PER이 반밖에 안 돼요. 그래서 뭐 더 올라갈 여지가 충분히 있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거예요. 이게 역수잖아요. 기대 수익률이라는 게 PER 거꾸로 해놓으면 이제 역수인 건데 그러면 아직도 올라갈 가능성이 커요. 그럼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35만 원은 무조건 터치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최근에 또 제가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SK 하이닉스 연관돼 가지고 거기 들고 있는 중간 지주사 SK 스퀘어 있잖아요. 예. 거기도 계속 봐라. 주가 올라온 거 어마무시하게 많이 올라갔고 오늘도 네. 좀 오르잖아요. 또 지주사 관련돼 가지고 그렇죠. 올라가니까 같이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거기도 아니 네트에셋 밸류 보면 지금 뭐 NAV 대비해 가지고 60%도 안 돼요. 아직도. 근데 디스카운트를 얼마나 줄 거냐. 상법 개정해 가지고 지배구조 개선된다고 했을 때 지주회사들에 대한 할인율이 전반적으로 뭐 35%나 30%대로 줄 수 있다고 보면 지금 SK 하이닉스 올라가는 그것도 온전히 다 올라올 거고 네. 또 할인율이 줄어드는 것도 더 올라간다고 보면 어떻게 보면 SK 하이닉스보다 SK 스퀘어가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SK 밸류 체인 선상에서 두 개가 아주 제 관심을 끌고 있는 핫한 주식입니다. SK 스퀘어까지 또 언지를 해주셨으니까 저희들 또 그 흐름들과 그 모멘텀들에 대해서는 뉴스도 계속 한번 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적인 측면에서도 이거는 미리 말씀드립니다, 대표님. 좀 우문일 수 있는데 현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둘 다 비중 조절을 잘 갖고 있어야겠지만 내수주냐 수출주냐를 판가름할 때 어디가 더 매력적일까? 사실 관세 이슈도 있고 우리나라 국내 자체 어떤 실적에 대한 컨센도 물론 하향되는 데도 많고 좀 무겁습니다. 그러다 보면 수출주보다는 내수주가 낫나? 라는 생각도 하지만 여전히 대장주들과 또 앞으로 실적이 바닥을 찍고 올라갈 쪽들은 수출주 그리고 이제 조선 방산까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수출주에 조금 더 비중을 많이 둬야 되나? 뭐 고민이 됩니다. 대장들이기도 하고요. 근데 뭐 관세 이슈도 관세 이슈인데 또 환율 이슈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 환율 이슈가 최근에 뭐 100원 정도가 밀려 내려온 거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실적이 뭐 애널리스트들이 환율까지도 그렇게 면밀히 다 어썸션을 넣어가지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생각보다 덜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수 쪽은 오히려 또 이런 거 있잖아요. 음식료를 예를 들어서 환율이 내려가는데 그러면 가격 인하를 해주나요? 안 해주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 소비자들한테 다 덤탱이 씌우고 자기들은 마진이 훨씬 생각보다 늘어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왕년에 F&B 애널리스트도 했습니다만 환율이 원화 환율이 강세로 갈 때는 F&B가 완전히 베네피시어리 중에 하나예요. 수혜주 네. 중에 하나가 되거든요. 이번 추경도 있고 또. 네, 추경도 또 있으니까 뭐 할인점들 또 주가들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뭐 우리가 그걸 내수주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증권이나 금융주 이런 것도 다 내수주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도 환율이 또 막 위로 뛰고 그러면 은행들도 사실 안 좋아져요. 예. 금리가 올라가잖아요. 펀딩 네. 코스트가.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수출 쪽보다는 내수 쪽이 더 나은 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아까도 뭐 추경 얘기도 했고 뭐 지역화폐 얘기도 했고 또 시가총액이 600조 정도 그러니까 GDP의 25% 이상 올라가는 이런 효과가 지금 이미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경제에 임팩트를 줄 수 있다. 그러면 어디로 보이겠느냐? 난 소비 쪽에서 보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내수주 쪽에 조금 더 비중을 두고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여러분들도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이것도 얘기는 해야겠습니다. 비트코인이요. 그러니까 주식시장도 잘 가고 금 가격도 오르고 비트코인도 오릅니다. 거기다가 이제 크립토위크 이번 주에 있기도 하고 야 이거 가상화폐는 좀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 저는 잘 모르겠어요. 가상화폐 지금 좋아할 나이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비트코인 뭐 12만 불 갔으니까 뭐 할 예. 말은 없어요. 네. 그리고 쫙 보니까 뭐 지난 몇 년 동안 쭉 이렇게 올라가지고 야 이게 안전자산이야 투기자산이야 헷갈릴 정도로 많이 올랐더라고요. 근데 네. 그 중간에 우리가 그런 걸 지금 느끼고 있잖아요. 미국 달러화에 대한 신뢰도가 네. 많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도망가는 데가 또 금이 있을 수가 있는 거고 또 뭐 비트코인으로도 갈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이제 비트코인은 달러화 대비해서 우월한 건 제가 볼 때는 딱 하나만 얘기하라고 그러면 희소성의 원칙인 것 같아요. 더 이상 뭐 많이 나오기 힘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희소하니까 점점 가격이 사람들이 돈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몰리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뭐 계속 올라가는 것 같고 그다음에 트럼프에 대해서 또 이쪽 가상자산에 대해서 또 뭔가 기대감들이 계속 네. 밀대비 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미국에서도 지금 달러 패권을 유지하려고 어쨌든 스테이블 코인이나 이런 걸 도입을 하려고 별 짓을 지금 다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계속 국채금리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국채 가격을 좀 안정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죠. 이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리저브를 해가지고 스테이블 코인에다 묶어버리면은 네. 그러면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도 좀 살아나는 거고 그렇다고 보면은 미국 금리도 좀 내려가는 거 아니냐 그런 방편을 이제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코인 올라가는 건 진짜 뭐 하늘만 알 것 같아요. 워낙 뉴스화도 많이 됐고 또 말씀드렸지만 크립토 위크라고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한번 질문을 드려봤고 마지막으로 국내 증시 전략에 대해서 그러면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제언 한마디 해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마음이 급하신 분들이 많을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마음이 급할수록 좀 돌아가라고 했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분할 매수로 뭐 최근에 대장주들이 모범 답안을 보여주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지주사도 있고 증권도 있고 금융도 있고 내수주도 있고 뭐 물론 이제 반도체 쪽에서 이제 출발하고 있는 삼성전자 같은 회사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크게 뭐 걱정하지 마시고 1년에 기대 수익률을 뭐 지금까지 주식을 안 따라잡고 그랬으면 기대 수익률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수가 있다. 그래서 한 10%에서 15% 정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부터 하셔도 괜찮다. 그 근거는 기업들의 이익률, 그러니까 ROE가 연간 9% 후반에서 10%까지는 나올 수가 있고 상법 개정안이 실제적으로 execution, 실행이 제대로 된다고 보면 10% 넘어가는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가 간다. 그렇다고 보면은 주가는 매년 10% 이상씩 갖다가 주식을 올려줄 거다.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천천히 따라가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